연준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2021년 연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단계를 거쳐 5월 3월엔 0.25%포인트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해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미국 물가가 더욱 치솟자 5월 FOMC 회의에서는 22년 만에 0.5%포인트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6월부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FOMC 회의 직후 회견에서 자이언트 스텝엔 선을 그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월 8.5%에서 4월에는 8.3%로 내려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5월 CPI가 8.6%로 초인플레이션 시대였던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어요. 더구나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도 6.6%로 치솟자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페드는 28년 만에 75bp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980년의 최고점에 훨씬 가깝습니다. 1980년 6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13.6%까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현대식으로 재조정하면 9.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긴축 정책은 폴 볼커가 단행한 정책에 훨씬 가까운 것일 수 있죠.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미 기준금리는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연말까지 적어도 몇 차례 빅스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연준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수학 공식의 지표를 대입할 경우 적어도 4%는 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월은 당장 7월에도 50bp 또는 75bp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죠. 그리고 2023년 말 기준금리 점도표는 3.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연준이 기존에 설정한 2.5%의 중립금리를 크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페드가 최종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연 2%로 되돌리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나 노동시장보다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5월 코어 CPI는 6.2%에서 6%로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실제 CPI의 하부 지표를 보면 에너지 물가는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는데요. 연료유는 딱 한 달 동안 무려 16.9%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결국 CPI를 급등하게 만든 것은 유가 때문이라는 얘기죠. 70년대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생선값이 올랐습니다. 이미 원유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어요. 금리 인상이 요구됐죠. 그러나 당시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은 대답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중동이 석유값을 내리겠냐? 생선값이 내려가겠냐? 번스 의장은 CPI에서 원유값과 식료품 가격을 뺀 코어 CPI 개념을 통화정책에 도입했습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 CPI도 어느 순간 급등했죠. 연준은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CPI가 올랐는데 코어 CPI가 내려갔다는 것은 유가 및 식료품의 급등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긴데요. 금리 인상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때 수요 의지를 꺾음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는 데 적합하죠. 그런데 공급 충격에서 오는 인플레를 금리 인상으로 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푸틴이 전쟁을 끝내주나요? 라고 말이죠.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상승에 아서 번스의 연준이 손을 놓을 결과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세계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폴 볼커 의장이 취임하여 기준금리를 20%로 끌어올려 성장을 무너뜨림으로써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40%가 파산했어요. 실업률은 10.7%까지 올라갔고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니 물가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나타나 원가 절감 처방을 함으로써 풀어냈죠.
그 바람에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거듭나서 G2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오래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때 생겨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마음속에서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하죠. 얼마 전에도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잖아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면 지금 당장 물가를 누르기도 어렵지만 누르더라도 물가가 금방 튀어오릅니다.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근원의 병이고 인플레이션은 병의 증상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언제라도 병은 다시 도집니다. 금리를 올려서 예봉을 꺾어서 제압해야 한다. 물가를 때려잡으려면 맹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70년대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하는 것이죠. 양적 긴축 QT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조맨친 의원이 BBB 법안을 망쳐버림으로써 야기된 물가 급등을 진정시킬 비책이라고 했죠. QT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때 MBS를 매수했던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물가 연동국채 팁스를 매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BEI를 끌어올리자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연준이 팁스를 사면 물가 연동채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 연동채 금리가 내려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국채금리 마이너스 물가 연동채 금리,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것은 실질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간이나 오르지 않던 물가를 올리는 비법을 연준이 찾아냈다고 했는데요. 이제 연준은 무섭게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팁스를 매각해서 실질금리를 올림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명목금리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면 굳이 명목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은 예고한 대로 6월부터 475억 달러씩 QT를 실시합니다. 9월부터는 950억 달러씩 QT를 하기로 했죠. 이렇게 3년 후면 코로나로 풀렸던 유동성을 거의 3조 달러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휘발유는 생필품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미국의 평균 유가는 갤런당 5달러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1갤런은 약 3.8리터인데요. 리터로 환산하면 2,000원이 넘습니다. 평소에는 2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곧장 다른 소비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물가 코어 CPI가 둔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공급망 충격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가만 좀 하락해주면 물가 걱정을 털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총 350만 배럴 정도 되었는데요. 서방 세계가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의 90%까지 수입 금지가 예상되면서 치솟아 오른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사우디만 협력해준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우디의 실질적 지배자인 빈살만 왕세자를 언론인 가스끄지에 대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부터 아주 왕따를 시켜버렸죠. 그렇지만 유가가 발목을 잡으니 바이든의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빈살만의 석유 증산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트럼프 때는
쿠슈너와 매일 통화를 하던 빈살만이 이제는 바이든의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푸틴과는 통화를 하고 시진핑과는 원유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든이 카슈크지 살해 사건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6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웬일인지 7월 14, 15일로 변경됐습니다. 6월 9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포트 LNG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생산한 LNG의 거의 4분의 3을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이 중 10%가량이 이 터미널을 거치는데요. 심각한 유럽의 연료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TTF 천연가스 가격이 16%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수출이 줄면 그만큼 미국 내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 때문에 미국 내의 천연가스 가격은 6%나 하락했어요. 그런데 유가는 엉뚱한 곳에서 잡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 신호가 점점 증폭되고 주유국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12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온 국제 유가가 105달러까지 돌연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해 급락했기 때문이죠. 3월과 5월 급등했던 곡물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CPI의 주요 구성 요소인 원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내려갔으니 6월의 CPI도 하락하겠지요. 그러면 다음번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입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됐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2.2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인프라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뿌렸어요. 정부가 바뀌기 전에도 9천억 달러를 더 풀었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2021년 3월 1.9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재정정책으로 5조 달러를 푼 것입니다. 재정정책으로 5조 달러, 통화정책으로 5조 달러, 도합 10조 달러를 푼 셈이죠. 그 결과 보조금 지급, 저금리, 저물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급망의 문제도 있었지만 올라가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없었죠. 수요와 공급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 1년 동안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과 파월 페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고 해도 일시적이라고 주장해왔죠.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생긴 수요와의 갭을 공급이 받쳐줄 때가 오면 해소될 것으로 봤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죠. 수요가 뛰면 공급도 뛰게 돼 있다라는 교과서적 시각은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요에 따라 생산시설을 늘렸다가 수요가 갑자기 꺾이면 망하기 때문이죠. 따라오지 못하는 공급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상하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빅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니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로 치솟으면서 거세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물가 상승세를 노리려고 주유국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는데요. 이렇게 미국도 유럽도 온 세계가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던 1994년을 주목합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1994년 연 3.75%이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6%로 대폭 올렸어요. 여기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프라자 합의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 국면이 지속되는 루빈 독트린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4월 79엔대로 폭락한 엔달러 환율은 불과 5년이란 짧은 기간에 148엔대까지 치솟았는데요. 강달러가 되면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를 시작으로
1995년에 멕시코 데킬라 위기가 왔어요. 1997년에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8년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사태를 겪었고 1999년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신흥국은 차례로 금융위기를 겪었지요. 연준은 지금 돌아섰습니다. 수요 측면도 소비심리가 많이 꺾이고 있어요. 시차를 두고 수요가 위축되면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공급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강성 노조의 정치 세력화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2022년 6월의 미국 경제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세계화 단일 경제에서 신냉전 블록 경제로 바뀌는 지금 세계의 공장 중국이 예전처럼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장 싼 물건이 어느 매장에 있는지 핸드폰으로 검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써서 어떻게든 원가를 낮추고 소비자도 그에 맞춰 소비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이상 금리 인상과 QT로 물가가 잡힐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초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